안녕하세요. 그레코 만영입니다. 최근 정치와 검찰이 연관되어 최악의 여론에 처해 몰락된 국민 지지를 받으며 아주 딱한 지경에 처한 아베의 상황을 먼저 언급한 뒤 한국에서 검찰총장이란 용어가 나오기까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현대식 의미로서의 검찰 제도의 시작은 대한제국 당시 일제 통감부에 의해 일본의 정치와 법률에 의존되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강으로 통했던 아베 정권이지만 작금의 비정상 행보는 눈뜨고 볼 수 없다. 근저에는 국민의 소리와 진지하게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 아베 정권의 정치 자세가 있다. 통치 능력 상실도 지적되기 시작했다. 슬슬 한계가 아닐까?毎日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의 5월 23일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27%로 급락되었으며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4%로 뛰어올랐다. 그 이후로 같은 신문 25일자에 내기 마장 문제로 사임한 검찰청 2인자인 구로카와 전 도쿄 고검 검사장의 정년 연장 문제 등이 영향을 받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지지율이 17일 만에 44%에서 64%로 뛰어올랐다고 전했다. 신문 기자들과의 내기 마작 사건이 보도되면서 사표를 제출했던 구로카와 검사장의 사직이 5월 22일 가기에서 승인됐다. 법의 적정한 집행을 내세우고 있는 검찰관이 저지른 것으로 도박죄를 추궁받을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이다. 구로카와 씨는 검찰청법의 정년 규정에 의해 2월에 퇴간할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직전인 1월 말 유임시킨다는 취지의 국무회의 결정을 했다. 그 결정에는 국가공무원법의 정년 연장 규정을 적용했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관의 정년 연장은 유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인사였었고 아베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사후적으로 법 해석을 180도 변경해 강행한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아베 정부 자신이 과거의 국회에서 국가공무원의 정년 연장 규정은 검찰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것이 발각되었다. 그러자 아베 수상은 이번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다시 해석하기로 했다며 놀라운 발언을 했다. 검찰관의 처우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검찰청법이 국가공무원법에 우선하므로 정년 연장의 검찰관은 공무원이지만 적용되지 않는다. 정년 연장 규정은 없다. 검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는 것을 법을 바꾸지 않고도 해석만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총리가 현행법에 반하여 뒤집어 말한 것이었다. 국민의 대표가 정해져 있는 법률이 어떻든 간에 그때그때의 아베 정부 입맛에 따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법 지배가 뭔지 모르는 아베 정권의 체질과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여권의 기능부전으로 이 양쪽이 모두 드러난 장면이었다. 게다가 아베 정권은 검찰 간부가 직급 정년이나 정년 연령이 되어도 내각이나 법무장관의 판단만으로 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베 내각은 이 위법이라고 여겨지는 인사를 호도 즉 흐지부지 덮기 위해서 검찰관의 정년을 연장해 검찰 간부 인사에 정권이 개입할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었다. 그것도 다른 국가 공무원의 정년 연장 법안과 묶어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교활한 수법으로. 이것이 통과되면 구로카와 씨의 정년 연장을 사후적으로 정당화시켜 그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앞으로의 검찰 인사에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무법이 또 다른 무법을 불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종래의 법 해석을 뒤집으면서까지 구로카와 씨의 정년을 연장한 것은 검찰총장이 바뀌는 시기까지 유임시켜 다음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려는 아베 관저의 노림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 눈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검찰을 옥죄고 정권이나 여당의 수사가 미치지 못하게 해 현재 공경에 처해 있는 벚꽃을 보는 모임과 모리토모, 각해, 양 학원을 둘러싼 문제로부터 아베 관저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춰졌음에 틀림없다. 구로카와 씨는 아베 정권 하에서 법무성의 관방장과 사무차관을 맡아 국민의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모죄법의 제정에 종사해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코로나 재앙을 기회로 반대 여론이 끌어오르게 됐다.
정권 중추는 쿠로카와시의 부적절한 내기마작 행위를 간파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른 척 했을까? 그 어느 쪽이든 쿠로카와시가 사직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이 보류에 몰린 것은 정권 운영 능력에 그늘이 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베 수상은 쿠로카와시의 정년이 연장됐던 것에 대해 법무성 측이 제안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도 했지만 수세에 몰려 최종적으로는 수상으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아베 수상은 지금까지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형태로 취한 적은 없었다. 책임은 책임이 있다만이 아니라 책임을 지다도 같이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눈을 속이면 안 된다. 아베 정권의 비정상 행보의 또 다른 상징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다. 감염자 수의 증가에 제동이 걸려 긴급사태 선포는 5월 25일 전국적으로 해제되었다. 그러나 가나가와현과 홋카이도는 정부가 제시한 선언 해제 기준인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5명 정도 이하를 여전히 넘어선다. 도쿄도 24일 14명으로 두 자릿수 감염자가 확인됐다. 거기에 더해 도쿄는 24일에 공표한 감염자 14명 중 9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기까지 하다. 긴급사태 선포 해제가 의료체제 등을 포함한 종합판단이라고 해도 기준으로 정한 수치를 넘는 지역들의 해제는 정치의 오만불손한 마음을 허용할 여지를 남겨둘 수도 있다. 계속되는 활동 자제 때문에 더 이상의 경제적 영향은 피하고 싶겠지만 해제로만 성급히 몰두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는다. 여전히 불안감이 맴돌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정부는 고액의 비용을 사용한 첫 마스크의 각 세대에 대한 배포나 한 사람당 10만엔의 현금 급부를 결정했지만 그 내용이나 스피드는 위기관리가 주특기라고 가시해온 아베 정권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말하기 어렵다. 현금 지급에서는 한번 결정한 안을 철회하는 혼란스러움도 보였는데 선언이 해제된 현재에도 정부로부터의 마스크 배포는 완료되지 않고 개인 사업자에게 주는 지속화 급부금이나 전 국민 1인당 일률 급부하는 10만엔 등은 전국적으로 두루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속화 급부금은 신청 수속이 번잡하고 1인당 10만엔의 급부금도 신청 서류조차 도착하지 않아 5월 26일 오늘까지도 일행조차 받지 못한 사업자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코로나 PCR 검사 확대도 지지부진하다. 일본은 인구당 감염자, 사망자 수가 선진국 중에서 두드러지게 적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왜 적은지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PCR 검사 실시 건수가 적기 때문에 숨어있는 감염자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단시간에 결과가 판명되는 항원 검사도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정확도는 그리 높지 않다. 앞으로도 계속 주축은 PCR 검사가 될 것이다. 그 능력은 1일 2만 건을 넘는다고 여겨지는데도 실제의 검사 수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검사 창구가 되는 보건소 요원이나 검사에 필요한 인력도 심각한 부족을 겪고 있다. 이 모양이니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일본의 인구 대비 사망자 수가 선진국 중에서 월등히 적은데도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것이다. 법에 따라 국민의 비판도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한다. 실정한 책임은 진다. 그런 기본적 자세의 결여가 아베 정권의 비정상 행보로 연결된다. 코로나 재앙이 진정된다고 해도 아베 정권이 그대로 존재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정치가 국정을 사물화하고 검사를 떡 주무르듯 조정해 신여화시키려는 행태 등 도덕적 붕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런 행태를 오래도록 한국이 배우게 해서 한국의 정치와 사법적 사고도 오랫동안 이런 것들에 물들어 왔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정치는 조선의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법률 고문들을 조선에 배치시켜 조선의 법 체계를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 만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내력을 간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선, 대한제국, 조선총독부, 미군정, 대한민국에서 근대 검찰제도의 기틀 마련은 1895년 이후부터라고 봅니다. 1894년에서 1895년까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조선에서 청나라의 세력이 사라지고 일본이 주도권을 갖기 시작합니다.
비록 청일전쟁 직후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삼국 간섭에 의해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 몇 개월 후 민비가 미우라 일본 공사 무리배들에 의해 암살이 자행될 정도로 조선에서 일본의 힘은 막강해지며 또한 일본의 주도 면밀한 암약에 의해 조선 내에서의 일본의 주도적인 영향력은 큰 변동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중 한 증거가 이 시기부터 일본인 법률 고문들에 의해 조선의 사법제도가 근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이 검찰제도 연역으로 1894년에서 1895년 약 1년 정도를 갑오개혁기, 그 후 1896년에서 1905년 약 9년 정도를 대한제국기, 그 후인 1906년에서 1909년 약 3년 정도를 통감부기로 나누어 볼 때 갑오개혁기는 개혁적 입법의 근대국가적 기틀을 마련하여 1895년 재판소 구성법에서 검사의 직위를 규정하고 검사직제로 검사의 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전문적인 검사를 임용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고 전문적 법 지식을 가진 인원도 적었다. 그런데 갑오개혁기는 일본인 고문 및 보좌관들에 의해 일본의 예에 입각하여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일본의 간섭을 받았다. 다만 일제의 사법권 침탈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했지만 전면적이고 완전한 일제의 주도는 아니었다. 대한제국기는 사법관인 판사와 검사 임명에 대한 최초의 법령으로서 1900년 무관 및 사법관 임명 규칙이 선포됐지만 전문적인 시험을 통한 법관의 임명은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 1895년에서 1905년 약 10년간 즉 갑오개혁기에서 대한제국기까지 검사는 행정관 중에서 겸임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다. 예를 들면 지방수령인 관찰사, 군수 등이 검사 직분을 겸하는 것이었다. 이를 볼 때 갑오개혁기에서 대한제국기까지 이 두 시기 동안에 검찰총장이란 명칭은 아직 전면에 대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통감부기는 이러한 약 10년간의 상황을 주시한 일제가 1905년 을사늑약 후 조선 총독부의 모체가 되었던 통감부를 설치하여 초대통감 2등 방문, 일본말로 이토 히로부미와 동경대 법대 교수 우메 겐지로에 의해 조선의 법과 재판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벌이게 된다. 1906년에서 1907년까지 통감부 초기에는 한국인이 판사 및 검사의 직위에 있었으나 검사의 수는 적었다. 통감부 지배체제 하에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점차 일본인들이 한국의 사법에 크게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10여 년 전인 1895년의 재판소 구성법과 이름은 같지만 성격이 다른 재판소 구성법이 1907년 12월에 반포되는데 이는 법의 입법 주체와 운영 목적에 있어 일제에 의해 거의 대부분이 주도되어 사법권 침탈이 일제에 의해 본격화하였으며 조선 총독부 시기인 1912년에는 아예 일본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조선에 그대로 의용되어 사용하게 되고 계속 이어진다. 현대적 의미로서의 검사제도의 시작은 이 통감부기부터이며 임용시험을 통해 검사가 등용되고 일본에서 100여 명의 법관들인 판사와 검사들이 건너오는 등 검사들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자 그 수장으로서 검사총장, 말하자면 검찰총장이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1907년 12월 반포된 재판소 구성법의 등장은 사법권에 필요한 검사와 판사 대부분이 일본인으로 충원되었으며 조선인 검사는 점차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 간부인 대심원장, 검사총장 등은 모두 일본에서 일본인이 전임되어 왔다. 이후 강복 후인 미군정 시기에 세 사람의 총장이 바뀔 때까지 검사총장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다가 같은 미군정 시기인 1946년에 들어와서야 검찰총장으로 바꾸고 이어 1948년 새로운 검찰청법 하에서도 검찰총장으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서 총장은 일제의 잔재라 아니 말할 수 없다. 일본은 130년 전인 1890년 처음으로 검사총장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오늘날까지 계속 같은 용어인 검사총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상 그레코만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